1965년, 만약 당신이 SP500에 1만 달러를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돈은 약 300만 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듣기엔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같은 돈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맡겼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를 들으면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규모로 불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수를 그냥 들고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들은 2026년을 평범한 해처럼 대하지 않는 걸까요? 버핏은 2026년에 위기가 온다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여전히 멀쩡한데 시장의 내부 구조는 과부하가 걸린 현수교처럼 변해 있다는 점입니다. 현수교가 무너질 때는 태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발만 헛디뎌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언론이 거의 건드리지 않는 하나의 숨은 변수를 해부할 겁니다. 지금 시장은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동 매수 시스템, 레버리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어차피 오르는 시장에 길들여진 습관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상승입니다. 이 구조는 두꺼운 얼음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엔 단단하지만 첫 번째 쩍 하는 소리가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저는 2026년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할 겁니다.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공포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언제 운전 모드를 바꿔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중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임계선과 행동표를 제시할 겁니다. 분산하세요 같은 무책임한 조언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입니다. 어떤 선을 넘으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선이 깨지면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는 수익보다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가? 월급으로 ETF를 적립식으로 사는 사람들, 장기 투자라고 믿는 개인 투자자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오해는 이것입니다. 위험이 개별 종목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실제 위험은 자동차 전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무게가 몇 개의 바퀴에만 과도하게 실려 있고 모두가 같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오해를 계속 유지하면 결과는 단순한 계좌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성적으로 조정되는 국면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무너지는 구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때 화면에 보이는 가격은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강제 청산, 알고리즘 매도, 그리고 군중 심리가 연쇄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병원이 과밀 상태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의사는 더 이상 이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은 분산되어 있다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헤드라인은 밝지만 바닥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기둥만 흔들려도 건물 전체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늘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쟁이, 소액 투자자, 연금과 ETF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최소한 임계선이 무너지기 전, 그리고 보통은 언론이 떠들기 3-6개월 전입니다. 뉴스가 위험을 말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싼 가격은 사라졌고 고통은 번지기 시작합니다. 늦게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감정과 자산, 두 가지 모두로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위험의 벽돌부터 살펴볼 겁니다. 500개 기업의 분산된 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집중된 구조를 가진 시장. 이 지점을 이해하는 순간 왜 버핏이 2026년 붕괴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름 돋는 경고를 보낼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PH 제니, 사람들은 SP500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개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이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의 SP500은 500개 기업이 시장을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기업이 나머지를 억지로 업고 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현재 SP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에 육박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름들이죠. 이 숫자는 우연히 위험해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농도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4바퀴 중 2바퀴의 차량 무게의 절반 이상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잘 굴러갑니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 하나만 잘못 밟아도 어떤 바퀴부터 터질까요? 문제는 언제 터질지가 아니라 터질 때 피해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를 오해합니다. 그래도 저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기술도 최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위험은 개별 기업의 우수함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아니라 모두의 돈이 동시에 같은 문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TF와 연금, 패시브 자금은 기업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수에서 비중이 크면 자동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면 다음 돈이 더 들어오고 그 돈이 다시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이건 시장이 똑똑해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거대한 자동 매수 장치가 만들어낸 자기증폭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진짜 문제는 하락할 때 드러납니다. 상위 몇 개 기업 중 하나라도 기대를 살짝만 어기면 매도는 그 기업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수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패시브 자금은 반대로 기계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가격은 분석의 영역을 떠나 속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헤지펀드나 초대형 자본이 아닙니다. 월급으로 ETF를 사 모으는 사람들, 연금 계좌에 지수를 담아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느끼지도 못한 채 구조가 흔들리는 진동을 가장 먼저 몸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경고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35%를 넘는 상태가 유지되고 동시에 시장 상승이 이 소수에 의해 주도될 때 그 시장은 이미 현수교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기엔 안정적이지만 하중 분산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필요한 행동은 단순합니다. 더 사자도 아니고 다 팔자도 아닙니다. 내 자산이 이 몇 개 기업과 지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동일한 50개 기업의 운명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점검은 언론이 미국 증시는 너무 집중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조적 위험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늘 위험이 이야기가 되기 전에 움직인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더 깊은 문제입니다. 주식시장 위에 놓인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바닥 미국 경제의 부채입니다. 지수가 몇 개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바닥은 이미 빚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언제나 조용히 문제를 키운 뒤 한 번의 값을 요구합니다. 피어스 3. 주식시장 위에 쌓인 위험이 구조라면 그 구조를 받치고 있는 바닥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부채는 GDP의 120%를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가계에 비유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연봉보다 카드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생활비는 줄일 수 없는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이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빚의 존재가 아니라 빚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 구조가 조용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태가 길어질수록 이자는 예산을 잠식하고 정책의 선택지를 갉아먹습니다. 이 지점에서 위험은 주식시장과 직접 연결됩니다. 정부가 빚의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 인플레이션, 재정 긴축. 어느 쪽이든 결국 비용은 실물 경제와 가계로 전가됩니다. 기업의 마진이 눌리고 소비가 약해지고 그 압력은 늦게나마 주가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그 전달이 항상 천천히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상 신호는 이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역사적 고점에 있는데도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성장서사만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연기 안 보여요 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아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경고선은 분명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 위에서 실질금리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국면이 이어질 때 시장은 더 이상 정책의 보호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작은 충격도 증폭됩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이 해야 할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에 숨어있는 레버리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 계좌의 마진뿐 아니라 할부, 신용대출, 카드 잔액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거시구조가 빚 위에 세워져 있을수록 개인은 반대로 빚에 덜 의존해야 살아남습니다.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아무 판단 없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현명한 선택으로 포장된 패시브 투자라는 역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PHN4.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탐욕도 공포도 아닙니다. 바로 패시브 투자라는 자동 장치입니다. 인덱스 펀드, ETF, 비용은 낮고 시장 평균을 따라가며 장기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똑똑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합니다.
2010년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절반 이상이 기업의 가치나 가격을 분석하지 않고 지수라는 지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구조를 강에 비유해보죠. 수십조 원의 물이 한꺼번에 흘러드는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이 강물은 이 기업이 비싼지 싼지 묻지 않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대로 가장 면적이 큰 곳으로 더 많은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에는 자동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립니다.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지수 내 비중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면 다음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이 배정됩니다. 그 돈이 다시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이건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증폭 루프입니다. 똑똑한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자동 매수 알고리즘이 만든 착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진짜로 훌륭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핵심을 비켜갑니다. 문제는 기업의 질이 아니라 모든 돈이 동시에 같은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언제나 개별 요소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이 자동 매수 기계는 상승장에서는 천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판단을 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냥 팔립니다. 가격이 무너지면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속도는 인간의 판단을 훨씬 앞질러 갑니다.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장에 참여한 대다수는 자신이 이런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계적 매도는 투자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그때 장기라는 개념은 위로 갈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임계선을 짚어야 합니다. 패시브 비중이 50%를 넘고 동시에 시장 상승이 상위 소수 기업에 의해 주도될 때 그 시장은 이미 브레이크가 둔화된 차량과 같습니다. 평지에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리막에서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필요한 행동은 간단하지만 불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적립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조건을 붙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지표가 넘으면 매수를 늦추고 변동성이 커지면 현금을 늘리는 식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 없는 장기 투자는 신념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 자동 매수 기계의 연료를 공급해온 또 하나의 힘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초저금리의 유산. 이 유산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행동에는 아직 깊게 남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제로금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금리가 낮았다는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의 행동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절 시장이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두면 손해다.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주식, 특히 성장 스토리가 있는 자산으로 가라. 이렇게 만들어진 사고방식을 우리는 흔히 TINA, 대안이 없다고 부릅니다.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던 시대에 사람들의 돈은 살 길을 찾아 주식으로 그리고 더 자극적인 성장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점입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주식은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시장 전체에 각인됐습니다.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정책 당국, 자산 운용 시스템까지 이 전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꺼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냄비는 불을 꺼도 한동안 열을 유지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풀린 유동성과 그 기간에 형성된 행동 습관은 금리를 몇 번 올렸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갔는데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정은 기회라고 말하고 하락을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 흔들림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회복력의 증거가 아니라 위험 감각이 둔화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이 위험한 이유는 전환점이 항상 조용히 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바꿀 때는 대개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번엔 다르다. 유동성이 받쳐준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방어는 늦어집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고 그 사이 기업 실적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저금리 시대의 관성은 갑자기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기다려주는 친구가 아니라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채권자처럼 변합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명확합니다.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 위험을 추가로 쌓는 대신 기대치를 낮추고 구조적 손실을 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없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두고 이 자산을 2, 3년 흔들려도 들고 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빚은 정부 부채도 가계부채도 아닙니다. 주식시장 내부에서 조용히 쌓여온 신용이라는 이름의 빚,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빚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문 일면에 크게 나오지도 않고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폭발하는 것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내부의 레버리지, 즉 신용거래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신용잔고는 약 9영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매우 익숙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높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마법처럼 보입니다. 내 돈 백으로 120을 굴리고 150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손실은 2배, 3배 속도로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선을 넘는 순간 선택권은 투자자에게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마진콜입니다. 팔고 싶지 않다는 의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냥 팝니다. 이건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이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젠가입니다. 모두가 빚이라는 블록을 하나씩 빼서 더 높은 탑을 쌓습니다. 겉보기엔 점점 더 높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탑이 무너질 때는 마지막 블록을 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블록이 빠진 구조 자체가 원인입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공포는 연쇄 반응입니다. 주가 하락, 마진콜, 강제 청산, 추가 하락, 또 다른 마진콜. 이 루프가 시작되면 개별 기업의 가치나 뉴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의미를 잃고 속도만 남습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투기꾼만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까지 함께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강제 매도는 지수 전체를 압박하고 그 압력은 ETF, 연금, 장기 투자 계좌까지 동시에 흔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선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규모가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고 동시에 변동성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시장은 이미 유리 위를 달리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겉보기엔 속도를 유지하지만 제동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행동은 분명합니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빚을 쓰는 선택은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마진 계좌가 있다면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까지 잃어도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계좌 밖에 숨어있는 빚, 신용대출, 카드 잔액, 할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거시구조가 빚 위에 쌓여 있을수록 개인은 반대로 빚을 줄여야 살아남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조언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반복해서 검증된 생존 규칙입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시장에서 워런 버핏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왜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을까요? 이렇게 왜곡되고 과열된 시장에서 워런 버핏이 가장 경계한 것은 주가가 비싸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보려 했던 것은 그 가격 뒤에 무엇이 서 있는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는 화면 속 숫자를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빨간봉 파란봉 뉴스 헤드라인. 하지만 버핏에게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식은 현실 세계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사업의 소유권입니다.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시장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주가 차트 뒤에는 공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버핏은 이 흐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경제적 해자, 무트 모아입니다. 성주위에 깊은 해자가 있으면 적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듯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은 경쟁이 치열해져도 수익성을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설탕물이 든 병을 산 게 아닙니다. 100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코카콜라라는 상징을 산 것입니다. 펩시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의 습관과 인식까지 단기간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해자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또 다릅니다. 여기에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이 늘고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카드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이 구조는 후발 주자가 돈을 쏟아 부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철옹성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버핏이 말한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시장을 변덕심한 동업자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은 흥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고 어떤 날은 공포에 질려 헐값에 지분을 넘기려 합니다. 현명한 사업가는 이 동업자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제안을 참고는 하되 결정은 사업의 본질의 근거에 내립니다. 미스터 마켓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위대한 사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자동 매수와 레버리지가 가격을 왜곡할수록 차트는 진실을 덜 말해줍니다.
대신 이 사업이 불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명확한 기준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왜 돈을 벌고 왜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지 30초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이미 당신의 능력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판단은 분석이 아니라 추측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투자는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원칙은 코카콜라 같은 전통 기업에는 통할지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의 시대에도 과연 유효할까요?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버핏의 가장 큰 예외처럼 보였던 투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술주는 이해할 수 없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경쟁 구도가 불안정하며 오늘의 승자가 내일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는 스스로 그 말을 뒤집는 선택을 합니다. 평생 외면해오던 기술기업 애플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버핏도 결국 시대를 따라간 거다. 하지만 이 해석은 핵심을 놓칩니다. 버핏은 원칙을 버린 게 아니라 원칙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는 애플을 기술 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든 퍼즐의 열쇠입니다. 버핏의 눈에 애플은 반도체 회사도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애플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재 기업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이 3년마다 거의 자동으로 아이폰을 교체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질레트 면도날이나 코카콜라처럼 다 쓰면 다시 사는 소비 패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진짜 무기가 더해집니다. 바로 생태계입니다.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면 사진은 아이클라우드에 쌓이고 앱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고 애플 워치와 맥북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이 연결됩니다. 이 구조 안에 한번 들어오면 안드로이드로 옮긴다는 건 휴대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디지털 기반을 통째로 이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무서운 전환 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와 생태계는 애플에게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줍니다. 가격을 $100, $200 올려도 고객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버핏이 평생 찾아온 소비자 독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버핏은 애플의 기술을 이해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애플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애플은 그의 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능력 범위는 고정된 돌덩이가 아닙니다. 학습과 관찰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살아있는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확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인다거나 모두가 산다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왜 이 사업이 반복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왜 고객이 떠나지 않는지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때만 능력 범위는 넓어집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시장 전체로 돌려야 합니다. 개별 기업을 아무리 잘 골라도 시장 전체가 과열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 버핏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하나의 온도계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의 고열을 재기 위해 아주 단순한 온도계를 하나 사용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버핏 지수라고 부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버핏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70, 80% 수준이면 매력적이고 100%를 넘어서면 비싸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이 비율은 200%를 훌쩍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높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정점에서도 이 지수는 약 14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때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네요. 곧 붕괴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절반의 진실에 빠지기 쉽습니다. 버핏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 지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무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계는 글로벌 시대의 착시입니다. 오늘날 SP500 기업들의 매출은 미국 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2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버핏 지수의 분자인 시가총액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모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분모인 GDP는 미국 안에서 생산된 가치만 계산합니다. 분자는 글로벌인데 분모는 국내에 묶여 있으니 지수가 구조적으로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무형 자산의 시대입니다. 과거 경제의 중심은 공장과 기계 같은 유형 자산이었습니다. GDP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소프트웨어 코드, 알고리즘, 데이터, 브랜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GDP는 이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분모가 과소평가되면 지수는 실제보다 더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버핏 지수는 분명히 지금 시장은 매우 뜨겁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 경제의 구조를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이 지표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이 한계들이 더 이상 방패 역할을 못하게 되는가입니다. 여기서부터 2026년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첫 번째, 좋은 시나리오.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되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질 성장이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비싸지만 즉각적인 붕괴는 없습니다. 다만 수익률은 낮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은 커집니다. 두 번째, 나쁜 시나리오. 이익 성장의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더 이상 설명해주지 못하는 국면입니다. 이때 시장은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적 재가격화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검은 시나리오. 높은 밸류에이션 위에서 유동성까지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글로벌 매출이나 무형 자산이라는 완충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빠르고 거칠게 움직입니다. 이 세 시나리오를 가르는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높은 가격을 실질적인 이익이 계속 떠받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리는 순간 버핏 지수의 한계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수는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행동을 바꿔야 하는 신호로 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신호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대중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구조적 집중, 부채 위의 바닥, 패시브 자동 매수, 저금리의 관성, 레버리지, 그리고 과열된 밸류에이션.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행동 기준 없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핵심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치명상을 피하게 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구조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10톤짜리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넌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리 입구에 최대 하중 10톤이라고 쓰여 있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대 하중 20톤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여유, 이 간격이 바로 예측이 틀렸을 때도 살아남게 해주는 안전마진입니다. 투자에서 이 안전마진은 싸게 사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싸면 절대 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가격에 사서 2, 3년 혹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를 묻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힙니다. 그럼 기업의 내재 가치를 시나님이 버핏처럼 계산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 길을 잘못 듭니다. 버핏은 계산 이전에 행동의 횟수 자체를 제한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펀치카드 사고방식입니다. 평생 투자 결정은 20번뿐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드에 구멍이 하나 뚫립니다. 이 구멍은 다시 메울 수 없습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사고팔 이유가 사라집니다. 확신 없는 기회는 아예 기회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과거 대형자산 운용사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는 놀랍게도 사망한 투자자와 계좌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공포에 팔지 않았고 탐욕에 추격 매수하지 않았고 잦은 매매로 세금과 수수료를 스스로의 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도치 않게 버핏의 사고방식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임계선과 행동 기준을 정리해봅시다. 시장이 비싸지만 이익이 유지되고 레버리지가 통제되고 있다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현금을 지키고 기준에 맞는 자산만 유지합니다. 하지만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며 레버리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신규 매수의 조건을 강화하고 비중을 낮추며 현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익이 밸류에이션을 더 이상 떠받치지 못하고 유동성까지 동시에 줄어드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합니다. 빚을 없애고 확신 없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행동은 뉴스가 떠들기 전에, 대중이 공포를 말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그 시점은 언론보다 3, 6개월 빠릅니다. 워런 버핏처럼 투자한다는 것은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구조적으로 믿을 수 있고 가격까지 납득되는 순간에만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20개 펀치 카드를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건 첫 번째 펀치를 어디에 쓰느냐가 아닙니다. 쓸 필요 없는 펀치를 얼마나 많이 참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평범한 투자자와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를 가릅니다.